기출문제를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품사 판별을 주제로 잡았는데, 아무래도 현장 실강의를 신청한 이런 수험생들 수가 다른 강의에 비해서 훨씬 많아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수험생들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나 관심이 큰 그런 항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품사와 성분의 관계표 이걸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은 품사 판별뿐만이 아니라 각종 품사의 특성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조어법, 그리고 문장론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꺼번에 똑같은 하나의 원리로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되도록이면 통합해서 묶어서 보는 것이 두루두루 학습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전체 진도, 문법 진도를 완성했을 때 합격권에 도달하는 그런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사와 성문의 관계표 이것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따라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냥 개별적인 품사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가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꼭 어느 하나만을 놓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비교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것과 관련 지어서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놓고 볼 때는 비교적 그래도 쉽게 판단에 설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른 선택지의 내용을 보면은 헷갈리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 이해는 반드시 갖춰야 될 우리의 능력이고 요건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품사, 그리고 성분, 그리고 기능론적 분류 방법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해두는 것이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단기간에 진도를 마스터하는 이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순서를 조금 나눠서,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준비된 품사 판별 관련된 기출 문제들만 쭉 모아봤는데, 지금 20개 문제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20개 문제를 난이도라는 면에서 한번 쭉 개괄적으로 훑어보고, 그리고 또 먼저 기본 강의에서 강조했었던 품사와 성분의 관계표도 개괄적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그러고 나서 또 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순서로 세 단계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 자료 쭉 훑어보기로 가겠습니다. 1번 문제는 서울시 7급인데 국어의 품사에 대한 설명. 그런데 관형사, 명사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질문 선택지에 넣었다면은 난이도를 하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1번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를 중 정도로 봅니다. 그것은 이제 3번 선택지 특수한 요건, 이걸 좀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 정도로 잡은 것이고, 이것 자체가 예문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면 난이도 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3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수식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좀 단정적인 문체를 사용함으로써 느낌만으로도 상대적으로 구별이 가능한 이런 여지를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 정도로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난이도 하. 그래서 인칭 대명사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나머지는 품사를 따져본다기보다는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를 문맥에 따라서 파악하는, 상황을 파악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난이도 하 정도 보면 되겠고, 3번 문제 역시 난이도 하. 이것은 품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서술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하로 봅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는 난이도 중 정도로 보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를 중으로 보는 이유는 특히 2번 선택지에 있습니다. 근데 2번 선택지에서 정돈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답이 결정된다면, 그러면 난이도가 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명백하게 1번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2번에서는 정돈되다를 어찌 보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답의 방향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 정도로 보는데, 실제 난이도 하로 평가를 해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탄력적으로 생각할 여지를 가지는 이런 항목이 들어있다는 정도에서 중 정도로 평가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 7급 문제인데 이거 역시 중. 여기서는 좀 특수 항목들을 내용으로 반영하고 있다,
뭐 단체 뒤에 쓰인 에서가 주격조사 구실을 하는 경우 등등 이런 것들을 담는데 이런 것 때문에 중 정도로 보지만 이 또한 출제에서 보편화돼 있거나 아니면은 또 그 기출문제에서 맛보기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상으로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난이도 상에서 문맥 안에서 단어와 단어의 그 수식 관계와 그리고 수식과 무관하게 좀 분리된 독립된 이런 느낌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능력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상 정도로 볼 수 있겠고 7번 문제는 난이도 중 정도 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그 수사나 수관형사 등등 이런 것들의 문제는 뭐 의존명사나 조사를 구별하거나 등등 이런 것들하고 살펴볼 때 난이도 하로 볼 정도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 품사에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하로 보긴 어렵죠. 하지만 딱히 견주어 설명하는 내용에서 혼동의 여지가 아주 많은 그런 예문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의 재료적인 특성이 무난했다는 정도에서 중 정도로 보면 되겠고 다음 8번 문제 역시 난이도 중 이거는 좀 여러 가지 항목을 포괄하고 있다. 양적인 면에서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볼 그 여지가 있고 시간을 조금 좀 길게 끄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으로 본 것이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다. 다음 9번, 10번, 11번 여기서는 나머지는 거의 두 문제 빼고는 다 상으로 볼만 하겠네요. 나머지 중에서 이제 중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두 개만 골라보면 12번. 내용이 좀 무난하죠? 그래서 요 12번이 중 정도가 될 것이고 14번이 중. 역시 이것도 그 출제가 좀 특수한 항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이 9급에 출제되고 있는 이런 모습처럼 기출문제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지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만 독립시켜서 놓고 보면은 난이도 상으로 볼 수 있는 재료인데 공무원 시험에 이제 역사성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 기출문제에서 좀 두루 다뤄왔던 그런 그 과거에 누적된 자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중 정도로 봅니다. 그 이외 나머지들은 모두 상이라고 볼만 하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 품사를 기본 개념에 입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 주어진 문맥의 관계, 앞뒤 관계 등을 고려해서 따져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 답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난이도 상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 준비된 20개 문제 안에 상이 아주 많고 중도 조금 있고 그리고 하는 좀 상대적으로 적죠. 그만큼 다른 단원에 비해서 수험생들에게 전체적으로 어렵게 여겨지는 그런 특성이 있죠. 자, 그러면은 품사와 성분의 관계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글씨가 좀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화면상으로다가는 글씨가 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파일 올려드린 것 이거 준비해서 같이 놓고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늘 강의 때마다 늘 강조드리는 것이 이거 프린트 뭐 2개 또는 3개 프린트해서 코팅도 하고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 옆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또 책갈피로 쓰면서 수시로 보면서 푸는 이 틀 안에서 내용을 이해하는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자는 점은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준비 안 돼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꼭 그렇게 좀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단어 분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도 3가지가 반영돼 있죠. 맨 위에 보면은 수식어, 체언, 수식어, 용언에서 이 언으로 끝나는 말들은 원래 5개죠. 5개. 그 중에서 독립언이라는 항목은 이 그림표 원리를 설명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관계언이 있죠.
근데 이 관계원이란 말은 여기 들어있으나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되는 품사가 조사 하나뿐이기 때문에 관계원이란 말을 아예 안 쓰고 늘 조사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체언, 용언, 체언과 용언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덩어리를 바탕에 두고 그 앞에서 꾸미는 말을 수식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용어만 사용한다. 다음 두 번째 기준, 자, 언으로 끝나는 5개 말고 두 번째 기준 어로 끝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7개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분. 근데 현재 지금 여기 그림표의 덩어리를 보면은 주어하고 서술어 가장 기본이 되는 체언과 용언인 것처럼 주어와 서술어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개의 덩어리와 그리고 각각 그것을 꾸미는 관형어, 부사어, 이때 꾸미는 말을 수식언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수식언이고 여기도 수식언이죠. 근데 성분으로 이야기할 때는 관형어, 부사어 용어가 달라집니다. 자, 그 이유는 꾸미는 대상, 대각선 방향으로 화살표가 가는 점을 주목해야 될 부분이었죠. 그래서 관형어는 체언 수식, 부사어는 용언 수식, 서술어를 꾸미는 게 아니라 용언을 꾸밀 때 부사어,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개 덩어리, 그러니까 7개 중에서 4개를 반영한 것인데 바로 이 주어 자리는 뒤에 나오는 조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와 동일한 단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만 달라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고려하게 되면은 목적어와 보어까지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덩어리는, 눈에 보이는 덩어리는 4개지만 6가지 성분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역시 언으로 끝나는 5개 중에 제일 먼저 독립언을 뺐듯이 어로 끝나는 7개 성분에서도 독립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반영하고 있다. 6개 중에 주어, 목적어, 보어는 동일한 성질을 띠며 조사의 종류로만 구별한다. 그래서 4개 덩어리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기준, 바로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품사죠. 그랬을 때 품사, 일단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것은 제일 먼저 기본 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칠판에서는 안 보이겠지만은 프린트에서 보시면은 음영 색깔이 들어간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음영.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 1번 자리, 관형사 자리에 음영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4번 자리, 명사, 대명사, 수사가 음영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6번의 부사, 그리고 여기에는 10번 자리에 동사, 형용사. 이 음영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뭐예요? 바로 그 성분에 해당되는 본래의 자리, 본래의 자리, 이걸 표시해 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기 맨 윗줄을 보면은 관형사는 여기에 관용어 자리에만 쓰이고, 또 부사어 자리에 부사는 부사어 자리에만 쓰이고, 이게 기본이에요. 다른 칸이 비워져 있어요. 다른 성분 자리로 옮겨가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성질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비춰서 4번 자리에 명사, 대명사, 수사이지만 일단 대표로 명사만 언급하도록 합시다. 명사, 요거는 왼쪽에 2번 자리, 오른쪽으로 7번 자리, 9번 자리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때 조사가 그 역할을 담당해주고 다른 성분 자리 갈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바로 격조사의 역할. 10번 자리 동사와 형용사, 본래의 자리는 10번 자리 여기지만 역시 앞으로 8번 자리로 갈 수도 있고 5번 자리로 갈 수도 있고 3번 자리로 갈 수도 있다. 여기에 쓰여야 할 동사, 형용사가 그렇게 다른 성분 자리로 갈 수 있게 이번에는 어미가 그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 첫 번째 줄, 위아래 세 줄 중에 첫 번째 줄, 관형사 자리, 부사 자리, 관형어와 부사어, 그 성분 자리에만 쓰이지 다른 성분 자리로 옮겨가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성질이다. 다른 자리로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리로 옮겨갈 때 관계를 나타내줄 문법적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관형사, 부사 그 자체로만 설명되고 그 자리에서의 쓰임만 파악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두 번째 줄에는 본래의 자리가 4번 자리, 근데 다른 자리로 갈 수 있다. 그때는 조사가 그 역할을 담당해 준다. 그게 바로 격조사죠. 그리고 10번 자리 동사형용사가 움직일 때 다른 성분자로 다 갈 수 있는데 다른 성분자로 다 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 어미. 따라서 우리말의 가장 중요한 문법적 요소 3개가 있어요. 조사, 어미, 접사. 그런데 접사는 이 단원에서 쓰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뒤에 조법이라는 단원, 단어 만들기라는 단원에서 쓰이는 것, 단어를 만들 때 쓰이는 역할이 접사의 기능이고요. 접사 빼고 나머지 두 가지, 우리말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 바로 조사란 이 두 번째 줄에 관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미는 세 번째 줄에 관련되는 것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체언 뒤에 붙는 조사, 용언 뒤에 붙는 어미,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보면 되겠죠. 자, 이것이 이 그림표의 내용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줘야 될, 깊이 있게 들어가서 따져야 될 부분들은 관용어 자리 안에 1, 2, 3, 관용사가 관용어로 쓰일 때, 체언이 관주격 조사를 만나서 관용어 자리에 쓰일 때, 영언의 어간이 관용생 어미를 만나서 관용어 자리에 쓰일 때,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또 똑같이 6, 7, 8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특히 굳어진 관용사인지 아니면 아직 서술 기능이 살아있는, 그래서 영혼의 어간과 관용생 어미로 설명돼야 할지 1번과 3번의 구별, 6번과 8번의 구별, 이런 것들이 난이도 상을 이루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도표 속에서 이해하고, 또 시험 문제에서 사용됐던 선택지의 예문들, 이것을 여기 안에 넣어보면서 정리한다면은 훨씬 더 쉽고 편안하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1번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7급도 서울시 7급인데, 그리고 최근 연도 문제인데 그 비추어서 아주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된 거죠. 자, 1번 관용사는 체언만 수식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관용사는 일단 다른 성분 자리로 가지 않아요. 관용사는 관용어 자리에만 쓰입니다. 그리고 그 관용어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 따라갔을 때 체언 수식이 기본 기능이죠. 자, 그래서 관용사는 체언만 수식할 수 있다. 다음 2번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는 여기고, 그것은 체언으로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를 구성하는, 이게 기본적인 역할이죠. 플레이 자리. 하지만 다른 성분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럼 다른 성분 자리로 옮겨갔을 때, 그때 다른 성분 자리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앞으로 가면 관용어, 뒤로 가면 부사어, 그리고 또 서술어, 이런 자리에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2번 선택지가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바로 동그라미 2번의 경우를 보여주는 거죠. 명사가 이 자리로 오면서 관용격 조사를 만나면 그 뒤에 본래 그 명사가 쓰이는 그 자리에 올 단어를 꾸미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본래 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꾸미는,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이 4번을 꾸미는 경우, 여기 2번 선택지의 설명입니다. 다음 3번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는 없다. 자, 부사의 기본은 부사어로 쓰이는 거죠. 부사어. 그리고 그 부사어는 용언을 꾸미는 이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사와 견줘본다면 본래의 기능만 놓고 본다면 역시 이것도 맞는 것이 돼야 되는데, 부사에는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있고, 이 예외가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용언만 꾸미는 게 아니라 체언을 꾸미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특수한 이런 상황인 것이고, 이것을 담았기 때문에 이 1번 문제 난이도를 중이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자, 그것을 또 다른 경우로 견주어 본다면 성분의 문장 속에서 성분의 위치 이동이라는 것과 결부지어 이해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성분의 위치 이동. 그랬을 때 관용사는 항상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쓰여야 하는,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이 둘의 결합 관계가 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밈을 받는 말이 있는 자리, 그 앞에 놓여야 한다는 위치의 그 고정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얘기죠. 똑같은 성격에서 부사도 부사어로서 뒤에 올 용언을 꾸미는, 그래서 용언 앞에 쓰이는, 이것이 기본적인 건 마찬가지죠. 근데 문장 안에서 그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라는 특성이 있고, 이것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기본적인 성질이다 보니까 부사의 경우는 문장 맨 앞에 놓기도 하고,
다른 말 앞에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고 문장 맨 끝에 놓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따로 놓이게 되면은 다른 뜻으로 오인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지어서 어법과 비문에서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 또는 수식어의 위치 이런 항목에서 또 많이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관용사와 달리 부사는 그 위치의 고정적 성격이 약하고 위치 이동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부사의 그 내용을 다시 종류로 나눌 때 성분부사, 문장부사 이렇게 나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성분부사 같으면은 하나의 성분만 꾸미는, 그러니까 이게 수식 꾸미는 기능이니까 하나의 성분만 꾸미는 그런 역할이라서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의 관계가 밀접히 관련돼 있어야 돼요. 관용사와 똑같이. 근데 문장 부사는 어때요?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용언 앞에 놓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문장 맨 앞에 놓여도 좋고 또 용언보다 뒤에 와도 좋은 이런 양상입니다. 그럼 문장부사라는 그런 항목을 고려한다면은 위치 이동의 가능성이 더 자유로운 이런 점을 알 수 있겠고,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꾸밈을 꾸며주고 꾸밈을 받는 이 관계에서도 고정적인 성격이 조금 덜하다, 예외가 존재한다, 이런 것을 같이 맥을 잡기가 좋습니다. 그 정도.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기억에 그쪽에서 물건 하나를 맡아주었으면 해요. 그쪽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방향을 나타내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문장 전체를 놓고 문맥적 의미를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 하나를 맡아 주었으면 해요 라고 부탁의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그쪽이라는 것은 바로 말 듣는 청자를 지칭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인칭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니은의 우리 할머니라고 할 때 우리말의 기본 속성이 또 나보다는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공동체 문화를 많이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저변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자투리 항목으로 좀 들자면은 나와 너 이렇게 놓고 볼 때 영어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너라고 말하는 이런 방식이 강한 이런 것에 비추어서 우리 한국어, 우리말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너를 말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나와 너를 포함해서 우리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우리라는 말을 쓴 것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말하는 이런 방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나의 아내라고만 써야 하고 우리 아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일 수 있지만, 우리말은 어때요? 우리 아내라는 말은 마치 이렇게 복수의 남자가 한 사람의 아내를 공유하는가, 이건 영어식 사고지 우리식 사고가 아니죠. 우리 아내라는 말이 성립되는, 우리 아내, 우리 애인, 우리 남편 이런 말이 성립되는 이유는 뭐예요? 복수의 우리를 기준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이 커플을 우리로 보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거죠. 거기에 기대어서 상대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 우리 애인이란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영어에서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영어식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아내 이런 것들을 잘못됐다라고 단정하는 그런 것은, 만약에 그런 걸 또 잘못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험 문제 주어진 조건 안에서 충분히 상대적으로 답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으로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라는 표현들이 성립되는 것이 한국어의 특성이다라는 것. 그것은 영어에서와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 우리 애인 이런 말을 쓰는 걸 보고, 아니 당신은 애인을 또는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합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것은 영어를 기준에 두고 쓰는 말이죠.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에 가볼 일이 있었어요. 근데 쭉 가다 보면은 학교에도 보면 계단에
속담이 붙어 있는 학교도 있고 계단에 올라가면서 밑에서 올라가면서 볼 수 있게 계단 요 아랫부분에 계단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부분에 붙여두죠. 밑에서 볼 수 있게. 거기에 초등학교나 이런 데도 보면 요즘에는 영어 문장, 영어 속담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학교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주의해야 할 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벽에다가 판넬을 만들어 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아마도 그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 정리를 해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 뭐 이런 말들은 틀린 말이고 모바일 폰 또는 셀룰러 폰 이런 것들이 맞다라는 식으로 써둔 걸 본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식 서양식 기준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명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집단, 사회에 따라서 다르게 명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정해 쓰기로 하면 그 문화권 안에서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문화권의 표현 방식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권에서 선택한 용어를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화적인 독선이죠. 그건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튼 미국인이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자기네 기준으로 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식 명명법이 또 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을 굳이 미국 기준 또는 영국 기준 이런 것들에 따라 너무 이렇게 맞춰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사,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 짓는 사람, 그들 문화권 안에서의 독자적인 선택일 뿐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 2번 문제에서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미음인데요. 미음엔 문장 전체를 봅시다.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할머니 지금 이 자리에 없는 3인칭 위치에 있고요. 근데 그 할머니를 같은 문장 속에서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음의 본인이란 말을 썼는데 이 부분은 당신이란 말로 고쳐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3인칭이 반복이 될 때 당신, 그러니까 이 당신이란 말은 2인칭에 쓰일 때가 있고 3인칭에 쓰일 때가 있죠. 그런데 2인칭에 쓸 때는 뭐예요? 이거는 예사 높임. 그러니까 나이가 엇비슷한데 뭐 친밀한 관계는 아니고 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높여 말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뭐 20대 청년이 노인이라 할 만한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은 이런 분에게 할아버지 당신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무례한 느낌을 줄 수 있죠. 그 정도로 아주 높이는 정도의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인칭 했을 때 이때는 아주 높임이 되는 거죠. 아주 높임. 그래서 할머니, 당신께서 살아생전에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걸 강조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땐. 그래서 3인칭이 반복이 될 때 그것을 당신으로 받는 이런 부분을 하나 더 고려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역시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정도는 안 됩니다. 그냥 읽어보도록 하죠. 1번 관형사 부사는 뒤에 오는 다른 말을 꾸며주기 때문에 수식언이라 한다. 이 품사소문의 관계표의 기본을 다루고 있죠. 관형사는 관형어에 속하고 부사는 부사어에 속하고 기본적인 거죠. 물론 부사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이는 경우에는 부사어라고 보지 않고 독립어로 보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이 있고 이거는 본래 부사니까 똑같이 이렇게 부사어로 보는 게 문장 사 있더라도 부사어로 보는 게 옳지 않는가 뭐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근데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는 점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요. 관형사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이니까 그러면서 관형어의 기본 기능은 체언수식, 부사의 기본 기능은 용언수식. 자, 대각선 방향의 화살표 주목하면서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으로 그러나 그런데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자, 이때 두 가지 면을 점검해야 됩니다. 2번이 현재 이 3번 문제에서 틀린 것으로의 답, 틀린 것으로의 답. 자, 답을 표시할 때 틀린 답은
아예 X로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맞는 답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는 것이 그 내용을 거꾸로 이해하는, 거꾸로 혼동하는 그런 경우를 막을 수가 있죠. 또 다른 것과 다른 것, 다른 것과 다른 것 차이를 나타내는 이런 경우는 답을 표시하더라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해 주면 좋습니다. 가끔 문제를 거꾸로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선택지를 본문을 읽고 선택지를 읽고 이런 과정에서 판단 방향을 놓치는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경우들인데요. 그런 것과 똑같이 답을 표시를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 주목했다는 기억은 있는데, 그걸 맞다는 뜻으로 내가 기억했던 건지 틀리다는 뜻으로 기억했던 건지 그 방향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그것을 주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지금 여기 품사를 이야기할 때 맨 앞에 관형사가 있고요. 여기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오죠. 조사 5개, 부사 6개,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7, 8. 그리고 나서 요 문장 안에 들어있지 않은 덩어리가 있죠. 바로 독립언, 독립어, 그에 속하는 감탄사. 여기까지가 우리말의 품사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말은 접속하는 기능의 말이란 뜻으로 접속어 이렇게 쓰는 것을 단어란 차원에서 접속사라는 단어를 써줄 수는 있지만 품사 개념으로 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면은 우리말의 품사 개수가 8품사냐 9품사냐 이 개수도 생각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학습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 표에 들어있는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감탄사까지. 자, 그래서 그거 하나 꼭 챙기도록 해야 되겠고, 접속사는 품사 개념은 아니다. 그 다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 맞지만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방식도 있다.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 3번은 감탄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있고, 4번 조사는 채운 뒤의 결합에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여기까지가 바로 예의 기능이죠. 그래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그게 뭐예요? 바로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 이 자리는 관용격 조사가 돼서 관용어가 될 수 있게, 명사가 관용어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죠. 여기 온 것은 명사가 부사어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고, 여기 오게 되면 명사가 서술어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그게 바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럼 그 뒤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여긴 따로 밑줄을 쳐야죠. 따로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이것을 보조사라고 하죠. 보조사. 그리고 여기는 빠져 있는데 말과 말을 이어주는 역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문장 4번 선택지 맨 끝에 가면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지금 앞에 설명은 격조사를 설명한 문구 밑줄 쳐봤고 보조사를 설명한 부분 밑줄 쳐봤는데, 이 가운데 접속조사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죠. 그래서 말과 말을 이어주는 이런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좀 더 완전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보충할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4번째 문제. 명사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1번에 타율, 그리고 관한 한, 독보적, 그리고 기록. 자, 일단 타율과 기록 제일 먼저 표시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2번째 약간 난이도를 고려할 부분이 독보적이란 부분인데, 이것은 다른 적자가 붙은 말의 품사 판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로 잘 챙겨서 연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적 하고 끝나고 띄어쓰기를 한다면은 그 뒤에 오는 말이 무엇이냐, 이 말과의 관계를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기 올 때는 어때요? 이렇게 앞에 적, 이 적자가 붙은 말까지를 명사로 보고,
그 뒤에 이가 뭐예요? 이다라는 소술격 조사.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용언의 형태, 이걸 띄게 한 다음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용어음이 니은이 붙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이다는 체온 뒤에 소술격 조사 이다, 이 자리에 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은은 뭐예요? 이 자리에 온 것이 용언의 형태를 띄어서 다시 뭐가 돼? 3번 자리. 관형사용어음이 니은, 는, 리을. 여기에서 니은, 요걸 붙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다른 체온, 그걸 꾸밀 수 있게. 그러니까 뒤에 오는 말 앞에 이 전체 덩어리가 문장 성분 관형, 관형어. 바로 이 자리에 관형어가 되는 것이고, 관형어 안에서 1번, 2번, 3번 중 뭐냐라고 할 때 니은을 빼고 뭐 독자적 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다까지 그러면은 소술 기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랬을 때 그 활용 양상 이것을 챙겨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 다를 소술격 조사로 분리해 볼 수 있고, 그럼 소술격 조사는 조사니까 그 앞에 체온 뒤에 붙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체온 중에 명사, 대명사, 수사 중 명사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1번 답지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도 난이도 중이라고 보게 하는 이유가 되겠고, 그 앞에 한, 근데 이것이 한이란 말이 바로 뒤에 독보적이란 말을 꾸미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일단 관형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 한, 이 부분이 독보적이란 말과의 관계보다 앞에 있는 관한, 타율에 관한 한에서 어떤 그 제한, 이라는 한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관한이라는 꾸미는 말의 꾸밈을 받는 이 역할임을 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의 그 관계를 놓고 본다면은 이 세 번째 어절 한, 이 부분이 그 뒤에 독보적이란 말과의 밀접성 이것보다는 두 번째 어절, 세 번째 어절 관한 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더 밀접한 관련에 놓인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연관성이 있고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분리성이 있는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따져본다면 헷갈리지 않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다른 문장들에서 많이 연습해오던 그런 관성에 기대서 이걸 놓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난이도 또 중으로 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1번 답지에 독보적이라는 단어가 좀 고려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면 2번 선택지는 뭐예요? 상자와 의존명사 것, 여기까지 두 개는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뒤에 정돈되어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살펴볼 만한 여지가 있죠. 정돈, 이 두 글자만 따로 떼면 뭐가 돼? 이건 분명 명사예요. 근데 이 어절 안에는 되다가 이미 붙어 있죠. 그러면 그 되다에 의해서 파생어가 되는 거죠. 정돈되다. 이게 이미 파생이 된 상태에서 동사로 굳어져 쓰이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문장 안에 정돈이란 부분에 밑줄을 치고 질문한다면 그때는 따로 명사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밑줄 없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일단은 한 어절 안에서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을 분리하고 품사를 판단하는 이런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선순위를 고려하게 되면은 동사로 판단하는 것이 1차적인 판단 방법입니다. 자, 3, 4번의 경우는 크게 어려울 것도 없으니까 1, 2번 두 개 정도의 초점을 두는 것이 이 문제 난이도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고리가 될 듯합니다. 다음 5번 문제. 앞서 말했듯이 그 서울시 7급이에요. 근데도 좀 기본적인 사항 정도에 해당되는 일반 사항이 아니라 특수한 이런 항목을 다루고 있죠. 그렇지만 1번에서 에서가 단체 뒤에 붙어 주격조사 구실을 하는 경우 공무시험 과거에 쭉 출제되어 왔었던 과거의 선례가 있기도 하고요.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은는 마찬가지죠. 그는 학교에 갔다의 경우에 주격조사이지만 일을 빨리는 한다. 이 빨리라는 말은 부사,
근데 그 뒤에 조사를 붙이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사가 없어도 쓰일 수 있는데 덧붙인, 그러니까 보조사가 보조사답게 느낌이 확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죠. 그거를 주면서 상대적으로 앞부분을 헷갈리게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뒷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앞부분에도 격조사가 쓰일 수 있는 자리지만 그 격조사, 문맥상 충분히 성분을 파악 가능한 정도에서는 그 격조사를 생략하고 뜻을 더해주기 위한 보조사를 그 자리에 덧붙일 수 있죠. 격조사가 있는 상태에서 보조사를 뒤에 덧붙이는 방법도 있어요. 격조사를 생략하고 보조사를 대신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독해할 때도 많이 강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미 남자는, 이 는이란 글자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뒤에 여자는, 이런 내용이 뒤에 이어져 올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게 바로 보조사의 기능이 있고, 앞 페이지 문제 선택지에 설명했던 것처럼 뭐예요? 뜻을 더해주는 역할이죠. 자, 그런 정도로만 간단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까 4번 문제에서 1번 선택지, 4번의 1번 선택지, 타율에 관한 한, 이 한을 앞에 관한 한, 이렇게 덩어리를 묶어서 보는, 그리고 뒤에 한 독보적인, 그래서 이 한이 독보적을 꾸미거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런 차이점을 지적했었던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6번으로 내려가면은 2번 선택지에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둘 눈에 띌 뿐 한적했다. 이때 한둘, 하나, 둘, 이게 수와 관련되는 표현이 수관형사로 쓰이는, 그래서 수를 나타내지만 그것이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는 이 관형어 역할을 하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시험 문제도 많이 풀어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 아니냐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틀렸던 수험생들도 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앞서 4번의 1번 선택지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분리성과 그 연결성, 응집성이란 말을 써둘 정도는 아니지만은 연결성,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 한둘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눈, 이걸 꾸미는가, 한둘 눈에 띄다라고 할 때 눈, 그런데 그 눈의 개수를 세는 이런 개념은 아니죠. 따라서 이 한둘, 밑줄칠 한둘과 뒤에 눈은 분리성이 아주 강한 위치예요. 문장 안에서도. 그래서 꼭 성분별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의미상 단위를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묶어보는 것도 품사 판단의 한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둘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눈을 꾸미는 것과는 같지 않다. 차이점을 좀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 수를 세는 이런 역할이다라는 점이 이 항목의 특징이고, 또 6번 문제 답을 고르는 고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서울시 시험답게 난이도 있게 다뤄진 부분이었습니다. 정도. 7번 하나만 더 보고 끊었다가 다시 이어갈까요? 7번 하나만 간단하게. 이건 난이도 중정도니까요. 1번에 보면은 참을 만큼 용언의 관용 사용 뒤에 의존명사. 그러니까 용언의 관용 사용, 바로 이 3번 자리 뒤에 의존명사. 이 명사인데 실질적인 뜻을 담고 있는 이런 역할보다는 앞에 오는 말에 보조적인 역할로서 그 체온 자리만 잡아주는 이런 역할이 의존명사죠. 자,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뭐예요? 나도 그 사람만큼 그랬을 때 이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붙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띄어쓰지 않고 붙여 쓰는, 체온 뒤에 붙여 쓰는 조사, 이렇게 설명되는 것으로 우리 품사 판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항목이죠. 그죠? 또 2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아니 분다라고 해서 용언 앞에서 부정부사, 그걸 부정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번의 두 번째 문장,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할 때 아니, 쉼표 딱 찍었다는 것 자체가 독립어라는 위치, 독립어라는 점 쉽게 구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3번 역시 백을 하면 조사가 붙었다는 점에 기대어 일단 4번 자리에서 품사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명사인 경우가 아니라 수사인 경우다. 그 수를 나타내는 말이 명사로 설명되는 그런 경우는 언제예요?
바로 그 수를 나타내는 말이 사람 자체를 나타낼 때, 뭐 그 집의 첫째는, 그 집의 둘째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경우들이 명사로 보는 거죠. 두 번째 문장, 10사람이 100말을 한다. 뒤에 나오는 말, 을, 조사 을에 기대어 말, 이게 체언이라는 점도 쉽게 파악되고 그 앞에 쓰였기 때문에 수관형사라는 점도 쉽게 구별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험이었지만 아주 뭐 난이도 있게 다루는 그런 항목은 아니고 난이도 중 정도로 설명되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회차에 품사 문제만 2문제를 출제할 정도로 이 항목을 또 중요시하는 그런 특징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국가직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7급 선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직종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일단락 짚고 나머지 문제 기본적인 설명을 전제로 해서 문제 수는 많지만 좀 빠르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